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딱 10강으로 한국사를 정리해드리는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박수. 이거 하루에 다 끝내시는 분들도 계셨죠? 네, 가능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맛있는 떡볶이를 저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물론 얼굴 마주 보면서 서로를 느끼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꼭 맛있는, 그리고 아주 매운 떡볶이를 드셔야 돼요. 아주 그냥 진절이 날 정도로 매운 떡볶이를 드셔야 기억이 오래 남으실 겁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10강짜리를 이렇게 순식간에 끝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현대사 파트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현대사를 출발할 때는 일단 해방공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고 나서 있었던 모든 일들인데, 이게 참 이게 광복이 분단과 함께 왔다는 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애석하게도 우리의 광복을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 네, 결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찾았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질서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미국과 소련에 의한 그 질서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그리고 신탁통치하겠다. 신탁통치하겠다. 그리고 미소공이 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분분해집니다. 찬반이 분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분분해지죠. 바로 좌와 우의 대립이 치열해집니다. 치열해집니다. 자, 이 좌는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총체적 지지. 이쪽은요, 네, 총체적 지지를 들고 나와요. 이쪽은 지지입니다. 지지. 반면에 우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네, 격렬하게 반대를 하지요. 자, 이러면서 바로 그 좌와 우의 대립이 전개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 바로 이 광복 직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을 거 뭐냐면요, 항상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이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념 때문에 사람이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행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데서 우린 진짜 그랬거든요. 나랑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해방공간, 그리고 6.25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죠. 아주 먼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 비극, 서로 간의 이념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를 증오했던 것이 전쟁이 되었고 동족상의 비극으로 이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혹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배워봅니다.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립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자, 어떤 것들이 이제 전개되냐면요. 자, 먼저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1차 미소공위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휴회. 네, 미국과 소련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과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 미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세력만 와야 되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휴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하나가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서 이승만의 놀라운 발언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이 정읍반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한만이라도 그러면 바로 정부를 세워가지고 바로 소련을 물리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에요. 왜냐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먼저 세우자라는 얘기는 남북의 분단을 기정사실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이러다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의식이 나왔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하지만 결국은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는데 결국 이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요. 2차 미소공의. 네, 2차 미소공의가 완전히 결렬됩니다. 결렬되고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결국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유엔에 의해서 이 문제는 50총선, 네, 50총선이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유엔에 넘어갔고 이 문제는 이제 남한만의 총선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요 흐름이 바로 광복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50총선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김구의 남북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4.3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50총선에 의해 가지고 결국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 만드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현대산 여러분들 이 개헌사를 따라가시면 돼요. 개헌사를. 지금까지 헌법을 우리 몇 번 바꿨죠? 9번 바꿨습니다. 원래 헌법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가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 긴데도 한 번도 헌법 바꾸지 않았어요. 원래 헌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헌법을 9번 바꿨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이유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 헌법이 자꾸 뜯겨지고 고쳐졌던 그런 또 아픈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헌법 개헌사를 한번 따라올 텐데요. 자, 이 50총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있어요. 자, 이 50총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 이 헌법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이제 50총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죠.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이라는 겁니다. 자, 제헌헌법 처음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죠. 네, 이게 언제였냐면 바로 7월 17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헌헌법 만들어진 정확히 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때는 이날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놀아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제헌절이 언제인지 모르시잖아요. 왜? 안 노니까. 그래서 노는 것도 좋아요. 네, 왜냐면 그래야 기억을 해요.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7월 17일. 네, 그 전날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네. 자, 어쨌든 이 제헌헌법의 내용을 볼 텐데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자, 대통령을요. 제헌헌법에서는요. 이렇게 뽑았어요. 바로 대통령을 간선제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간접선거에 의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간선제. 간선. 그러면 간접선거. 이 간선은 누구에 의해서 그럼 뽑히는 거냐? 바로 국회입니다. 바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기로 했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초대 대통령으로서 네, 바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그 일들이 뭐였냐면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농지개혁이에요. 네, 농지개혁. 이 토지를 어떻게든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열망이었거든요. 일제가 떠나고 일본이 떠나고 일본 지주가 떠나고 남아있는 그 땅들을 어떻게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 농지개혁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죠.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친일파 청산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반민특위. 자, 그런데 이 반민특위는요,
이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농지개혁은 성공을 했다면 반민특위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친일파에 대해서는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으로서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글자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만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하면은 벌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역사도 보니까 벌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럼 나도 그래야지.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친일파 청산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친일파 청산에 대한 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그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쉽게 현재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모습들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요. 원조 경제였어요. 이승만 정부는요. 6.25 전쟁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조 경제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원조 경제. 이 원조 경제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발달했던 산업이 뭐였냐면 바로 원조 경제하에서 나온 삼백산업. 네, 이 삼백산업이 이 당시에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가지의 하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면화, 설탕, 면화,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이제 원조로 오는 거예요. 원조로 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기반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출발이 어디예요? 삼백산업, 바로 설탕, 제1제당.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때부터 그런 토대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족상전의 비극, 바로 6.25가 벌어집니다. 정말 이 6.25 이거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죠. 자, 6.25의 어떤 그 과정은 여러분들 한번 좀 훑어보면 일단 북한의 남침으로 출발을 해요. 남침 출발해가지고 쭉쭉 밀리다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죠. 뒤집다가 다시 중국군이 개입을 해요. 중국의 개입. 이제 중국의 개입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국의 개입. 이러면서 결국 후퇴. 그 후퇴가 뭐였냐면 바로 일사후퇴. 그죠? 네, 일사후퇴. 이제 그 이후에 휴전 회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반대하면서 반공포로의 석방. 반공포로의 석방들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휴전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네. 휴전이 1953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그 흐름, 6.25 전쟁의 어떤 모습이었잖아요. 이 전쟁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 직전에 이게 지금 제헌헌법 만들어졌죠. 이게 48년도인데 48년도에 이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한번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돼요. 1950년. 특이하게도 이 제헌헌법 국회의원들만 임기가 2년이에요. 원래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이때만 2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2년 뒤에 다시 총선하기로 했거든요. 1950년 총선했는데 이때는요, 제헌헌법 때는요,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대거 당선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는데 이승만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950년 총선, 48년 총선이 아닌 50년 총선에서는요, 이승만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와르르 떨어집니다. 와르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 뽑는 건데
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없어야지. 그게 원칙 아닌가? 그런데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죠. 그러려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게 바로 1차 개헌인데요. 그 1차 개헌이 바로 이 6.25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1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1차 개헌. 1차 개헌. 자, 이 1차 개헌은요. 1차 개헌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발췌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발췌 개헌이다 라고도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일단 이게 대통령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뜯어 고쳐야 돼요.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좀 달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좀 그 입김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 안과 대통령제를 이렇게 절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점들만 발췌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차 개헌 발췌 개헌인데요. 이 발췌 개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예,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직선으로 뽑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래서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하면 그럼 되느냐? 되겠죠. 왜냐면 지금이 6.25 전쟁 기간이라고요.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는다. 이거 통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거 근데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거 저 헌법 바꿔주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이승만 지지하지 않는데.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주 위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이거 지지하지 않으면 이 정치 깡패 동원해 가지고요.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밀 투표도 아니고 공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부산 정치파동. 왜 부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6.25 전쟁 과정에서 그 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 이걸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강제로 1차 개헌을 통과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성립이 되었고 여기서 대통령에 다시 이승만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러면 한 번 됐고 두 번 됐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두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보세요. 미국도 한 번 4년마다 한 번 선거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 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두 번 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려고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자, 헌법을 고치는데요. 자, 그 헌법이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2차 개헌입니다. 그 헌법이 바로 2차 개헌이 됩니다. 그 헌법이 바로 2차 개헌이더라. 2차 개헌이더라. 자, 2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2차 개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4.4.5입 개헌이라고 그래요. 4.4.5입.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올림 아시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원래 203명 국회의원 그 203명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받아야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203명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의 2를 계산하면은 135.333이 나와요. 3분의 2 이상이니까 몇 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거죠? 135.333이니까 136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거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부결된 거예요. 몇 표가 나왔냐면 136표가 아니라 135표가 나온 거야.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135표가 나온 거예요. 부결됐어요. 부결 땅땅땅 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교수가 나오더니 아니다 4452 이론을 들이대는 거예요. 뭐냐면 135.333 0.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가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 2, 3,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지 몇 점 몇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0.3 사람 팔 하나냐? 목 하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135.333에서 0.3이라고 하는 건 버리는 것이다. 반올림이 안 되는 것이니까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203의 3분의 2 이상의 숫자는 13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결된 걸 다시 통과시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통과가 돼가지고, 이건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승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중임 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개헌 4452 개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십니다. 자, 이게 바로 2차 개헌, 바로 4452 개헌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1960년 선거입니다. 1960년 선거에서 또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작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워낙 연로하세요. 8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자연적으로 승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1960년 대선은 부통령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승만 대통령 몰라도 그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인기가 없어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이기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통령이 당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합니다. 그 무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라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바로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선거를 치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마을에 그 유권자 수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100명이야.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말이 되냐고요. 유권자 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 나온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선거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장 뽑을 때도 이런 선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19 혁명. 그것이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것이죠. 자, 4.19 혁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3.15 부정선거 결과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섭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요.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서요.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섰고 이 허정과도 내각에 의해서 다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 개헌이 뭐냐면 바로 3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3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 대통령한테 너무 힘을 몰아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바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바로 의원 내각제. 네. 의원 내각제와 그리고 양원제. 여러분들 그 미국에 보면 상원하원 있잖아요. 이렇게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의원과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를 구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3차 개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장면 내각, 그 총리가, 그 수상이 그 권력을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도 있긴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있는데 거의 실권이 없습니다. 상징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장면 내각이 탄생을 하게 되더라. 자, 이 장면 내각은요,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근데 요 개헌은요, 4차 개헌인데 이 4차 개헌은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어요. 왜냐면 3.15 부정선거자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바로 소급 입법이에요. 네, 소급 입법. 원래 법이 만들어지면 그 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건 전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소급 입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리하는, 네,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만들고 있더라. 이게 바로 4차 개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차 개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 내용이 들었었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장면 내각이 좀 신구파의 어떤 그 대립들도 있었고요. 정치적 혼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까지 어떤 그 이승만 정부에 눌렸던 그것들이 이제 갑자기 팍 튀어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혼란으로 규정을 합니다. 야, 지금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너도 나도 밑밥 달라오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냐면, 네, 그 사건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다.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사건.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5.16 군사정변이 나오면서 이 장면 내용이 결국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기구를 통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 비정상적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꼭 기억해 두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개헌을 합니다. 자, 이 개헌이 뭐냐면 바로 5차 개헌.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5차 개헌. 5차 개헌에서는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다시 대통령제고요. 직선제로. 네, 직선제로, 그리고 단원제로. 직선제와 단원제로,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로 돌아가는 이 5차 개헌을 단행하더라. 이 5차 개헌 단행하고 결국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 후보에 나왔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들. 자, 이러면서 바로 제3공화국, 이 이승만 정부가 제1공화국이라면 이 장면 정부가 제2공화국이에요. 2공화국. 이러면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더라. 제3공화국의 출범. 자, 이 제3공화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경제개발이에요. 자, 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이 제3공화국이 했던 그 방식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합니다.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단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경공업을 하려면 어쩌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먼저 한일수교를 합니다. 한일수교. 격렬한 저항이 있었죠. 네, 격렬한 저항. 이 한일수교를 반대하는 6.3 시위. 6.3 시위도 이제 이때 전개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좀 부족하니까 베트남. 네,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또 얻게 되는 그 부수적 이익, 이런 걸 통해서 경공업 위주의 어떤 경제 개발을 단행하고 있더라. 자, 이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이 돼요. 자, 저 뽑아주세요. 저 성공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2번 연속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가. 그런데 2번 됐단 말이에요. 이제 끝나야지.
제발 좀 끝나자 좀 제발 좀. 약속을 좀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딱 끝내고 내려와야 전 존경받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자꾸 우리 정치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2번 당선됐는데 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개헌을 또 합니다. 이제 자꾸 개헌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것만 좀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원칙이 아니라 지금 자꾸 이렇게 비틀비틀하니까 지금. 그죠?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갑니다. 네, 바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 자, 6차 개헌. 자, 이 6차 개헌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삼선 개헌이라 그래요. 삼선 개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경제 성장시켰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삼선 개헌. 이렇게 되면서 또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붙게 되는데,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면서 결국 또 세 번째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0년대로 넘어옵니다. 이게 지금 60년대 모습인데 70년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1972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완전 깜짝 놀라는, 세상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박정희 정부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통일 3대 원칙을 받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죠. 7.4 남북 공동성명. 야, 그렇게 북한과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물론 통일 3대 원칙을 받아와요. 합의해 옵니다. 바로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 3대 원칙을 합의해 오고 있더라. 이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북한과 통일될 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 우리는 북한에 적화 통일될 수 있다. 자, 이제 나 박정희 중심으로 너희들 딱 뭉쳐야 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공안정국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요. 바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개헌. 그 개헌이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온 개헌. 그 개헌이, 짜잔. 네, 바로 7차 개헌입니다. 7차 개헌. 7차 개헌입니다. 네. 이 7차 개헌은요, 다른 말로 유신헌, 바로 이 유신헌법.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이제 직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간선제로, 다시 간선제. 자, 그러면 재헌헌법도 간선이었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뽑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누가 뽑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 여기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임기는요 6년이에요. 6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수 짝짝짝 치면 투표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6년째마다 와가지고 박수 받고 그냥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대통령이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심지어 대통령은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물론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천이 뭐 거의 뭐 통과되는 거거든요. 통일중에서 또 투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주었다. 아니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대통령한테 심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 그러니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헌법 싸우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만들어요. 헌법을 정지시켜버려요. 헌법은 가장 최상의 헌법입니다. 최상의 법이에요. 그 법을 누릴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들어가요.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 자, 이러면서 이 제4공화국. 네. 왜냐면 같은 박정희 정부지만 60년대 박정희 정부와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60년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70년대는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유신헌법에 의해서, 물론 유신헌법을 만든 그 배경으로서는 당시 어떤 그 시국이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이거는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헌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헌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이 70년대는요, 이제 아까 60년대가 경공업 위주였죠. 그죠? 여기서는 중화학 공업 위주. 중화학 공업 위주의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70년대는요, 이 중화학 공업 위주로 펼쳐 나가면서 수출 100억 불. 네. 그래서 수출 100억 불 달성에도 성공을 하죠. 어쨌건 60, 70년대 고속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공업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70년대 막판에 그 YH 그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어렵게 이렇게 유지해왔던 이 유신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자, 바로 바로 YH 여공. 네, YH 사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발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야당 당사에 들어왔는데 그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투입되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 막 떨어져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YH 사태라고 하는데, 이 YH 사태 이후에 결국은 뭐 부마항쟁, 부산마산, 부마항쟁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다가 결국은 11.6 사태, 바로 박정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사건.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모습. 이게 바로 11.6 사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11.6 사태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까지 여러분 한 18년 동안 지금 박정희 정부에 이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서울의 봄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의 봄은 웬일? 네. 또 다른 신군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군부의 등장. 바로 신군부의 등장. 이게 바로 12 사태라는 겁니다. 신군부 등장, 12 사태. 자, 이렇게 되면서 서울의 봄이 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 저항이 뭐였냐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저 신군부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5, 1, 그리고 8. 네,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바로 이 신군부는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때 만들어진 그게 뭐였냐면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이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헌을 해요. 이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이 뭐였냐면 바로 8차 개헌이 들어갑니다. 8차 개헌. 8차 개헌. 자, 8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간선이에요. 자, 간선이면 어딘가에서 또 뽑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주의 국민회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인단에서 뽑는 거죠. 이 8차 개헌의 또 핵심은 뭐였냐면요. 대통령 임기가 7년 단임이라는 거예요. 7년만 하겠다는 거예요. 7년 단임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지만 딱 전두환 소장이었죠. 예, 전두환은 대통령은 딱 7년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 간선제 8차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국보회의를 통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가 제5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이 제5공화국은요,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 사이클적으로 호황기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있었던 게 바로 삼저호황입니다. 이때 있었던 게 바로 삼저호황. 삼저호황이 뭐냐면요. 삼저호황이 바로 저달러 싸요. 저유가, 기름값 싸요. 저금리, 돈 잘 빌려올 수 있어요. 이런 삼저호황에 애박해서 정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이때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통일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뭐 큰 액션은 없고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또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간의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게 이제 1987년 되면서요. 이게 지금 간선제잖아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간선 싫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대학생들 저항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종철 대학생이 고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표했냐면 고문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택장을 탁 치니까 그냥 탁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라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4.13 호헌 조치라는 거예요. 자, 1987년 4.13 호헌 조치 뭐냐면 지키로 자, 헌법을 지키다는 얘기예요. 말 좋아 보이죠? 하지만 어떤 헌법이에요? 이 헌법은 바로 8차 개헌. 그냥 또 체육관에 대통령 선거인단 만들어가지고 박수 딱딱딱 쳐가지고 뒤에 나오는 사람 노태우에게 권력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최고에 또 뽑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체육관에서 대통령 지금 몇 년째 뽑아야 돼 지금 이게.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 지금 뽑고 있잖아요. 지금 통일주의. 국민회의도 지금 체육관에서 뽑고 있는 거고 대통령 선거인단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하는 것이죠. 그 들고 일하던 사건이 무엇이다? 그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 네, 이것도 이제 6월 10일. 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6월 민주항쟁이 딱 벌어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6.29 선언이에요. 그게 바로 노태우를 통해서 나온 게 바로 6.29 선언. 6.25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제를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25 선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개헌이 바로 9차 개헌이다. 네, 9차 개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네,
직선제고요. 5년 단임. 네, 바로 이게 9차 개헌이에요.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5년 단임제에 의한 이 개헌이 바로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9차 개헌도 이제 생명이 다 됐다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다시 4년 단임으로 4년 중임으로 4년 하고 또 한번 평가받고 4년 더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뭐 의원내각제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차 개헌은 벌써 이게 지금 지금 이제 87년도 88년도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87년도 헌법에 이 9차 개헌이 쭉 연결되고 있으니까 97년도 한 거의 97년도 7년도 거의 30년? 네, 30년이 됐네요. 지금 그죠? 2017년, 2018년 이렇게 거의 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간 그런 개헌이에요. 우리 그 현대사에서. 왜냐면 이전까지 맨날 그 정권 더 연장하려고 막 바꿨잖아요. 근데 이 9차 개헌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9차 개헌에 의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9차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는데 야당이 분열을 했어요. 김영삼, 김대중 그 두 후보가 통합이 못 되는 바람에 표가 분열되면서 결국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죠. 자, 이 노태우 정부의 출범인데요. 노태우 정부의 출범. 출범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전두환 정부고요. 전두환 정부고요. 여기가 이제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노태우 정부 때는 특히 여러분들 이 북방 외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북방 외교.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요, 특히 북방 외교라고 해서 이때 이제 뭐 중국하고의 수교, 또 소련과의 수교가 이제 이때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북방 외교. 북방 외교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도 굉장히 큰 진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 네,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때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잘 보시면 이 과정을 좀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네, 첫 번째 UN 동시가입이 이때 이루어져요. 노태우 정부 때 UN 동시가입. 남북이 UN의 동시가입,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2번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비핵화 선언. 요게 세 번째.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고, 지금은 뭐 비핵화 선언. 이게 이렇게 의미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노태우 정부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뒤를 이어서 나온 정부가 어디 정부인가요? 네,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정부가 바로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는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김영삼 정부는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죠. 그죠? 자,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있고요. 굉장히 전격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지자체의 전면 실시. 노태우 정부 때는 일부만 했거든요. 근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때 금융실명제를 또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통장 만들 때 자기 이름 아니면 안 만들어주는 거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이 협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때 타결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OECD도 가입해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된 것 같아.
결론은 뭐였어요? IMF. 네, 그렇죠. 네, 정말 이게 너무 아픈 네, IMF, 즉 외환 부족 사태. 진짜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가 돈 한 푼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릴 수 있나? 자본주의가 이런 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우리 현대사를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IMF 사태를 맞이했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IMF 사태 때문에 바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자, 이러면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게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자, 이 김대중 정부의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요. 이 IMF 사태를 극복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역시 우리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바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이 노사정위원회를 또 운영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IMF를 졸업을 합니다. IMF를 졸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제 이 김대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가 나왔던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햇볕 정책이라는 거예요. 햇볕 정책. 자, 이 햇볕 정책의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대 방북. 이건 엄청난 퍼포먼스죠. 그 정주영 그 회장이 그 북에서 내려올 때 소 한 마리를 끌고 내려왔대잖아요. 그걸 갚겠다고 해서 정말 이 휴전선을 이 소떼들이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들, 엄청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이거는 이제 바다, 해로길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었죠. 바로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었죠.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핵심은 이게 지금 최초예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까지 남한이 주장했던 연합제와 북한이 주장했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자, 연합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걸 떠올리세요. 연합제라고 하는 건 유럽연합 떠올리세요. 나라와 나라끼리 느슨하게 경제 공동체가 묶어진 게 연합제고요. 연방제는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은 하나의 미국이라는 틀 안에 여러 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는 연합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그 뒤에 나왔던 그 이행 방법들 많이 있죠. 먼저 개성공단, 그죠?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이 경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강산, 요거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 그 다음에 이산가족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와, 자, 이렇게까지 한번 현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요,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또 한번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정부까지 한번 우리 현대사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말 일단 첫 출발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예, 저하고 간의 어떤 대립 속에서 결국 6.25 전쟁이라는 것들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 헌법 보면 됩니다. 헌법. 맨 처음엔 간선제로 출발했다가 1차 기원 발췌기원에서는 직선제로 왔다가 다시 4.4 5.2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의 주임자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정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초의 3차 기원이 의원내각제 양원제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어지다가 결국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또 무너졌고, 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때는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왔다가 이제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었고, 70년대 와서는요, 바로 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유신헌법을 하면서 중화공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것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신군부가 다시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5.18 이 민주화운동은 진압하면서 권력 기수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차 기원 7년 단임제의 대통령 간선제 시행되었다가 결국 또 이제 6월 민주화운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9차 기원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요, 쭉 이런 것들이 다 IMF 사태라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떤 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걸 졸업한 게 바로 김대중 정부였고,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말 그래요. 이 현대사는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년이라는 그 짧은 역사 동안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서구 유럽에 대한 300년의 역사를 지금 50년 동안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좌충우돌도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적을 이뤄낸 주체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 땀과 열정이 바로 역사라는 시간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역사의 그 뒤를 이어받아서 또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사까지 여러분들 지금 싹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10강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뭐 수능이든 또 한능검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강의가 바로 이 강의가 아닐까라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